30년 동안 당신이 원수라 믿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을 지키려던 유일한 증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는 30년 가짜 전쟁의 설계도를 폭로합니다.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은폐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파멸을 예감하면서도 판도라의 서랍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금단의 열쇠가 주인의 손을 떠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사 트럭은 짐을 싣기 시작했고 복도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이 주아와 현빈의 심장에 칼을 꽂습니다. 30년을 감시당하며 숨죽여온 여자가 드디어 독이 든 마지막 패를 꺼내든 순간 거대한 가문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건 요란한 폭발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철컥, 서랍 하나가 영원히 잠기는 그 고요하고도 서늘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온 정시장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믿어온 모든 진실이 뒤집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랍은 밤새 닫히지 않았습니다. 공대한이 눈을 뜬 건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는데요. 잠에서 깬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잠들지 못한 사람이 그냥 눈을 뜬 거였어요. 대한은 천장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랍이 보였어요. 어젯밤에 열어둔 그 서랍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봉투도 그 자리였어요. 서랍 안에 반쯤 걸쳐진 모양으로 대한이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손을 댔다가 내려놓은 그 위치 그대로였습니다. 대한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동안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 봉투를 처음 손에 넣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서였는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도 흐릿했어요. 분명한 건 그때 이후로 대한이 단 한 번도 이 봉투를 다른 사람한테 꺼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공정한한테도 주아한테도 그 누구한테도요. 알고 있으면서 혼자 눌러온 거였어요.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었고 그 판단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젯밤부터 뭔가가 달라졌어요. 양동숙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도 혼자였겠구나. 대한이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게 반박이 나오지 않았어요. 틀렸다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공대한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짚은 말이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30년 원수 집안 여자한테서 나왔다는 게 대한한테는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가족 중에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공정한은 늘 자기가 더 힘들었고 한성민은 자기 방식대로 버티느라 바빴고 주아는 자기 상처를 감당하기도 벅찼어요. 대한이 혼자라는 걸 아무도 직접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동숙이 그걸 말했어요. 원수라고 여겨온 집안 사람이 막걸리 냄새 가시지 않은 골목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도 아니고 어제 조용한 한의원 안에서 보리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대한 안에서 봉투를 건드렸어요. 두 집안이 30년을 서로 원수로 살아왔는데 그 원한의 출발이 잘못된 거라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 혼자라면 이 집이 이사를 가고 나면 그 진실은 영영 묻히는 거라면 대한이 그 세 가지를 밤새 되풀이했습니다. 결론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새벽이 지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결론을 몸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습니다. 대한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결론을 내려도 몸이 쉽게 따라가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특히 이렇게 오래 쌓아온 것들이 관련된 일이라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러 가면서 서랍 앞을 지나쳤는데 이번엔 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쳐서 세면대 앞에 섰어요. 차가운 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울 속에 대한의 얼굴이 보였는데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 맞았어요. 눈 밑이 어둡고 표정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한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오늘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고
공정한이 계약서에 사인을 한 이상 그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이 동네에서 두 집안이 마지막으로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였습니다. 그 시간 안에 대한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대한은 서랍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손에 쥐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여러 번 이렇게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는데 오늘 아침은 달랐어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그 무게를 느끼면서 이게 앞으로 무슨 파장을 만들어낼지 모르지 않으면서 대한은 봉투를 코트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 밤새 열려있던 서랍이 처음으로 닫혔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딸깍 하고도 짧은 소리였는데 대한한테는 그게 작지 않게 들렸어요. 뭔가가 결정된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공가의 아침 식탁은 그날도 조용했습니다. 이사 계약 소식이 가족 전체에 알려진 다음 날 아침이었는데요. 공정한이 제일 먼저 나와서 밥을 차렸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와 똑같은 아침 메뉴였습니다.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반찬이 두어 가지 놓였어요. 공정한은 그걸 차리면서 아무런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계약서 얘기로 한성미와 짧은 충돌이 있었고 성미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이후로 두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나누지 않은 채 밤이 지나갔는데 공정한은 그 다음 날 아침을 평소처럼 시작했어요. 그게 공정한이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가족한테 더 불안을 준다는 것을 공정한은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된장국을 끓이고 밥을 풀고 반찬을 내놓았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으로요. 한성미가 식탁에 나온 건 공정한보다 한참 후였습니다. 성미는 얼굴을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머리도 매만지고 흐트러진 구석이 없는 모양새였습니다. 어젯밤에 방으로 들어가서 일기장을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고 오래 잠을 못 이룬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성미는 그걸 숨기는데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성미가 자리에 앉으면서 공정한을 봤는데 공정한은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성미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공정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아가 나온 건 그보다 조금 더 있다가였어요. 주아는 식탁을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아버지 공정한, 어머니 한성미가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이 낯설지 않으면서도 오늘은 유독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원래 이 집 식탁이 시끌벅적한 편은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 조용함의 이유가 명확했어요. 어젯밤에 이사 계약 얘기가 터진 이후였으니까요. 주아는 자리에 앉으면서 공정한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미를 봤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뭘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어제 냉장고 메모로 이미 확인했어요. 계약이 됐다는 것도 알았고요. 근데 그 다음을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이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아도 그냥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된장국 떠먹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 밥 씹는 소리. 네 사람이 한 식탁에 앉아 있는데 대화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이 가족이 이렇게 조용히 밥을 먹은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의 침묵은 결이 달랐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고 있는 침묵이었거든요. 대한이 마지막으로 식탁에 나왔어요. 코트를 걸쳐 입은 채였습니다. 이른 시간에 나갈 채비를 하고 나온 거였는데 공정한이 그걸 보고 눈살을 조금 찌푸렸어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가려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대한은 자리에 앉으면서 밥을 빠르게 떴습니다. 국도 두어 번 먹었어.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처럼 보였습니다. 공정한이 물었어요. 어디 가냐? 대한이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볼 일 있어요. 볼 일이 어디? 그냥 볼 일이요. 공정한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한이 저렇게 대답할 때는 더 물어봤자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정한은 그냥 국을 한 번 더 떴습니다. 대한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나가려다가 식탁을 한 번 봤습니다. 공정한, 한성미, 주아. 세 사람이 각자의 그릇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대한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한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코트 안쪽 주머니를 손으로 한번 짚었어요.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대한은 확인하고 나서 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대한은 그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식탁에 남겨진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공정한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한성민은 국을 한 번 저었다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주아는 밥 한 술을 뜨다가 멈췄어요. 이 가족이 이 식탁에서 아침을 같이 먹는 날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셋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날짜는 냉장고에 적혀 있었어요.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공정한이 이 동네를 떠난다는 말이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정시장 쪽에서 먼저 불이 붙었어요. 누가 처음 꺼낸 말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다들 알고 있었어요. 공 의원 집이 이사 간다더라. 계약까지 마쳤다더라. 이 말이 시장 입구 쪽 채소 가게에서 시작됐다는 사람도 있었고 부동산 사람 입에서 나온 거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실 출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든 간에 그 말이 이 동네 골목골목을 돌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했어요. 온정시장에서 공정한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가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이 동네 의원으로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공정한은 그냥 멀리 있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선거 때마다 얼굴을 비췄고 민원이 생기면 직접 발로 뛰었고 동네 행사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동네를 떠난다는 말이 단순한 이사 소식으로 소비될 리가 없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장 안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공 의원이 지역구를 떠나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사실상 정치 접는다는 얘기 아니야? 다음 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는 신호 아닐까? 이런 말들이 돌았어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한 말도 아니었고 뭔가 근거가 있는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살이 붙고 각색이 더해진 말들이었어요. 근데 그 말들이 돌면 돌수록 공정한의 이사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이 그 소문을 직접 들은 건 오전 중에 시장 쪽을 지나가다가였어요. 공정한은 볼 일이 있어서 시장 쪽 길을 걷고 있었는데 생선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공정한이 거기 있다는 걸 그 두 사람은 몰랐어요. 공정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냥 발걸음을 유지하면서 그 앞을 지나쳤어요. 그러면서 속이 묵직해졌습니다. 정치적 퇴잔. 공정한이 이사를 결심할 때 그 단어를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선택한 거였습니다. 가족이 이 동네에서 계속 얽히고 다치는 것보다 이 터전을 내려놓는 게 맞다는 결론에 오래 시간을 들여 도달했거든요.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이 동네가 공정한테 갖는 의미가 없지 않았으니까요. 의원으로서의 무게, 오랫동안 쌓아온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좋든 나쁘든 이 동네가 공정한의 삶 자체였다는 것, 그걸 알면서도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람들 입에서 정치적 퇴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들으니 딱 한 번 흔들렸어요. 공정한이 원래 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 한 번이 생각보다 깊이 들어왔습니다. 공정한은 걸으면서 그 흔들림을 느꼈어요.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끼고 지나가게 뒀어요. 시장 끝 골목까지 걸어 나오면서 공정한은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장 안쪽에서 여전히 장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건 흥정하는 소리, 리어카 끄는 소리, 손님 부르는 소리. 공정한이 오랫동안 들어온 소리들이었어요.
공정아는 그 소리를 잠깐 듣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처음보다 조금 느려졌어요.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공정아니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양동익이 이 소식을 들은 건 오전 중에 전화 한 통을 통해서였습니다. 누군가 동익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는데 동익은 그 전화를 받으면서 특별히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목소리 톤도 달라지지 않았고 자세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내자마자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동익이 한 행동은 창밖을 보는 거였어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표정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예상했던 시점에 일어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동익이 공정한의 이사를 처음부터 바랐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건지는 그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동익이 이 상황을 그냥 흘려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동익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짧은 통화를 했는데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한번 봐요. 그게 다였어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만남이 무슨 목적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동익은 전화를 끊고 나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정리해둔 것처럼 보였어요. 동익이 그 서류를 훑으면서 뭔가를 확인했는데 확인하고 나서 서류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 얼굴이 뭔가를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공정한의 이사가 동익한테는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뭔가의 시작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는데 동익이 그 시작을 위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차세리가 이 소식을 들은 건 낮이었습니다. 동네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세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살짝 들어갔는데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세리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사 계약이 완료됐다는 건 세리가 그동안 짜왔던 작전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한성미를 움직이려 했고 이사를 막으려 했는데 계약서에 이미 사인이 된 상태라면 그걸 되돌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세리도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리의 반응이 패배한 사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잠깐 멈칫했다가 뭔가를 새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세리가 이 판에 뛰어든 이유가 처음부터 이사 하나만은 아니었거든요. 이 집에서 자기 입지를 지키는 것, 동익의 감시 아래에서 자기가 살아남는 것, 그리고 감시받는 아내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세리의 진짜 목표였어요. 이사 문제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카드였을 뿐이었습니다. 카드 하나를 잃었으면 다른 카드를 써야 했어요. 세리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사가 확정됐다는 건 상권 구도가 바뀐다는 거고 그건 동익이 움직일 명분이 생긴다는 뜻이었어요. 동익은 공정한의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채우려 할 게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공과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심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세리는 그 흐름을 읽으면서 자기가 어디에 끼어들 수 있는지를 찾고 있었어요. 동익이 움직이는 방향 안에서 세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걸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봐야 했어요. 세리가 숨겨둔 카드를 꺼낼 타이밍은 좀 더 있었습니다. 지금 꺼내면 너무 이른 거였어요. 동익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세리가 끼어드는 게 맞았습니다. 세리는 창밖을 봤어요. 이 판에서 지는 사람은 자기가 아닐 거라고 세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성민은 그날 오전 내내 집에 있었어요. 방송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아침 일찍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오전 거는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니저가 놀랐어요. 한성미가 개인 사정으로 스케줄을 취소하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웬만한 집안 문제도 스케줄 앞에서는 미련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성미는 짧게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실 한가운데 앉아서 앞을 봤습니다.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공정아니 한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성미 씨, 나는 이 동네가 우리한테 좋은 곳이었던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성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방으로 들어가면서 반박하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이 동네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인지 공정하니 모른다고. 여기서 방송을 시작했고, 여기서 이름을 알렸고, 여기서 살아왔다고.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방문을 닫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의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거든요. 이 동네가 성미한테 무대가 된 건 맞았는데 그 무대가 성미한테 행복을 줬냐는 건 다른 질문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행복한 가족을 연기했는데 카메라가 꺼지고 나면 이 집안에서 성미가 어땠는지, 남편과의 거리, 자녀들과의 어긋남, 그리고 오랫동안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한성미의 진짜 모습이었는데 공정하니 좋은 곳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성미가 바로 반박하지 못한 건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성미는 일어나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방송 초창기에 썼던 거였어요. 펼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왜 꺼낸 건지 성미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잡히는 게 이거였을 뿐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미는 일기장을 내려놓으면서 결심했어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됐습니다. 이게 성미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한성미라는 사람은 무너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무너질지 알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는 게 성미가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미는 매니저한테 다시 연락했어요. 오후 스케줄은 소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고르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거울 속에 한성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한성미, 웃는 한성미, 흔들리지 않는 한성미. 성미는 그 얼굴을 한 번 봤어요. 뒤에서 뭔가가 자꾸 잡아당기는 느낌이 있었지만 성미는 그냥 거울을 보면서 입술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게 지금 성미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양현빈이 그날 오전에 출근하면서 한 결심은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 지난 회의실에서 주아가 돌아선 이후로 현빈이 밤새 생각한 게 그거였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주아한테 다가서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현빈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그게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주아는 누군가 밀어붙이면 그만큼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들이밀수록 주아는 오히려 그 감정과 거리를 뒀습니다. 현빈이 가까이 오려 할수록 주아가 벽을 더 높이 쌓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현빈이 선택한 건 단순했어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였습니다. 쫓아가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다가서지 않고, 그냥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 말을 아끼면서, 압박을 주지 않으면서 그냥 거기 있는 거요. 현빈은 그게 지금 주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팀 전체가 엮인 프로젝트 중간점검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현빈이 담당이고 주아가 실무 진행자라서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현빈은 그 회의를 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더 얹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그냥 회의로만 하는 거였어요. 공주와는 현빈이 회의실로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빈이 들어서는 순간 주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이유 중에 현빈이 있었거든요. 회의실에서 현빈이 한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돌아왔습니다. 나한테 선택권을 안 준다는 거야. 그 말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빈을 보는 게 주아한테는 조금 버거웠어요. 어떤 얼굴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밀어낸 사람한테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하는지를 주아는 몰랐습니다. 근데 현빈이 자리에 앉으면서 주아를 보지 않았어요. 자료를 펼치고 팀원들한테 오늘 점검할 항목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지지 않았어요. 회의할 때 쓰는 톤 그대로였습니다. 주아를 특별히 더 보지도 않았고 특별히 덜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주아한테는 이상하게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젯밤 그 말을 하고서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게 화가 난 건지 아닌지 상처받은 건지 아닌지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어요. 현빈이 감정을 숨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정리가 된 건지. 주아는 그게 더 신경 쓰였는데 신경 쓰인다는 걸 들킬 수 없으니까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현빈이 주아한테 처음으로 말을 건넨 건 회의가 시작되고 한참 후였어요. 3번 항목 진행 상황 어떻게 돼요? 업무 질문이었습니다. 딱 그것뿐이었어요. 주아가 대답했습니다. 70% 완료됐고요.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것 같아요. 변수는요. 외부 업체의 납기가 하루 늦어지면 일정 조정이 필요한데 오늘 중으로 확인해 볼게요. 알겠어요. 현빈은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없었어요. 주아한테 뭔가를 더 묻거나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의를 진행했어요. 주아는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잠깐 현빈을 봤어요. 현빈은 이미 다른 팀원 쪽을 보면서 다음 항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주아한테 시선이 오지 않았어요. 주아는 다시 자료로 눈을 내렸습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조금 길어져서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현빈이 주아한테 업무 외의 말을 꺼낸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현빈도 서류를 정리했어요. 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현빈이 말했습니다. 외부 업체 건 확인되면 바로 알려줘요. 네, 수고했어요. 그게 다였어. 현빈이 먼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주아는 자리에 잠깐 앉아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회의실에서 테이블 위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허전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뭔가 기대했던 게 오지 않아서 생기는 감각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기대한 게 있었냐고 묻는다면 없다고 해야 했는데 이 감각이 생기는 이유를 주아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주아는 자료를 챙겨서 회의실을 나왔어요. 오후에는 외부 업체 건으로 한동안 메일과 전화를 오갔습니다. 예상보다 복잡하게 꼬였어요.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주아가 직접 관계자 2명과 연속으로 통화하면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걸 정리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지나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팀원들이 먼저 퇴근을 했습니다. 주아는 자기 자리에 혼자 남아서 마지막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쌓인 피로가 목과 어깨에 느껴졌는데 지금 당장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현빈한테 오늘 중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했거든요. 그때 현빈이 주아 쪽으로 왔습니다. 이미 퇴근 준비를 한 것 같았는데 주아 자리 앞에서 멈췄어요. 아직이에요? 주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업체 건이 복잡하게 됐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현빈이 잠깐 주아 자리를 봤어요. 같이 확인해요. 어차피 나도 오늘 안에 정리해야 할 거 있어요. 주아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었어요. 업무였으니까요.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현빈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자료를 확인했어요. 현빈이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짚어야 할 부분을 말했고 주아가 메일 내용을 보면서 대조했습니다. 말이 오갔어요. 업무적인 말이었습니다. 확인이 됐고 수정이 이루어졌고 다음 단계를 정리했어요. 그 과정이 1시간쯤 이어졌는데 두 사람 사이에 업무 외의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오가지 않았는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아한테는 또 이상했습니다.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 나란히 앉아있는 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현빈이 옆에 있다는 게 오늘따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이 오후 내내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 동안 그 긴장이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그 감각을 느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료에 집중했어요. 집중하는 게 그 감각을 외면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업무 마무리가 된 건 그로부터 1시간쯤 후였습니다. 주아가 파일을 저장하고 메일을 최종 발송했어요. 현빈도 자기 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끝났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아가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현빈이 말했어요. 주아 씨. 주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노트북 덮개를 반쯤 내리다가 그 상태로 굳어버렸어요. 주아는 현빈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빈도 주아를 바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주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빈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두르거나 설득하거나 그럴 생각 없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가 주아 씨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디렉터 노트. 서비스 노허의 관장. 문의 누력 3센. 서비스 퀄리티는 3775. 문의 누력 5845. 마케팅 지원 관장 김유희. 화이트보드 2000장 물량. 핀터레스트 48,000개. 레터링 29,500개. 디자인 관장 김현자. 디자인 서비스 400개 완료. 근데 현빈이 그제야 주아를 봤습니다. 주아는 여전히 노트북 덮개를 반쯤 내린 채로 있었어요. 시선을 피하고 싶었는데 현빈이 보는 게 느껴져서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현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아 씨가 나를 밀어내는 이유가 집안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이 무서운 건지 그건 주아 씨 스스로 알아야 해요. 그 말이 주아 안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집안 때문인지 본인이 무서운 건지 주아는 그 두 가지를 현빈이 꺼내는 순간 숨이 한 번 막히는 것 같았어요. 피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주아가 지금까지 스스로한테도 정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던 질문이었는데 현빈이 그걸 정확하게 찝어서 가져왔습니다. 집안 때문이라면 논리가 있어요. 두 집안의 악연, 그 안에서 현빈이 받게 될 상처, 자기 때문에 현빈이 소모되는 것, 자기 때문에 현빈이 소모되는 것, 그건 설명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근거가 있는 거리두기였어요. 근데 본인이 무서운 거라면요. 그건 달랐습니다. 그건 현빈이 아니라 주아 자신의 문제였어요. 이 감정이 더 깊어지는 게 두렵고 깊어진 만큼 다치는 게 두렵고 그래서 먼저 거리를 두는 거라면 그건 현빈을 위한 게 아니라 주아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주아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섞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현빈한테 꺼내는 건 주아한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꺼내는 순간 이 감정의 실체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인정하면 더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그게 주아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아는 현빈을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 앞에서 막혔습니다. 나와야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막혀 있었어요. 현빈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더 재촉하거나 기다리는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짐을 챙겼어요. 자연스럽게요. 주아가 대답 못하는 걸 책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표정이 굳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주아는 그 닫힌 문을 봤습니다. 노트북 덮개가 아직 반쯤 열려 있었어요. 주아는 그걸 천천히 다 닫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아는 그 자리에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너무 많은 걸 동시에 감당하고 있어서 그랬어요. 집안 때문인지 본인이 무서운 건지 그 질문이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현빈이 나간 후에도 불이 꺼지고 나서도요. 주아 혼자 그 말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한다면 둘 다라는 걸 주아는 알고 있었어요. 집안 문제가 진짜고 동시에 무서운 것도 진짜였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를 합리화하면서 공존하고 있었는데 현빈이 그걸 분리해서 보라고 했어요.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주아는 그 다음이 보였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집안 문제를 이유로 거리를 두는 건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기 두려움을 가리기 위한 포장이기도 하다면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아는 자기한테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현빈이 그 불편함의 정체를 말로 꺼내버렸어요. 주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도 현빈의 말이 떠나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을 받아들이는 게 주아한테는 현빈이 다가오는 것보다 더 무거운 일이었어요. 기다려준다는 건 주아가 스스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밀어내거나 받아들이거나 누군가가 결정을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 주아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주아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주아는 그 차가운 공기를 한 번 마셨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오늘 현빈이 한 말은 내일도 모레도 주아를 따라다닐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살아있는 한 주아가 지금처럼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않은 채로 버티기는 주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주아는 걸으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30년이 한꺼번에 그 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공대한이 양동숙의 한의원 앞에 선 건 오후가 한참 기울었을 무렵이었어요. 골목 입구에서부터 발걸음이 의도적으로 느려졌습니다. 서두르는 게 아니었어요. 다가갈수록 이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무게를 한 걸음씩 받아들이면서 걷고 있었거든요. 대한이 원래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결심하면 뒤를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서랍을 닫으면서 이미 결심이 끝났고 그 이후로 대안이 한 건 그냥 그 결심을 실행하는 것뿐이었어요. 한의원 문 앞에 섰습니다. 코트 안쪽 주머니를 손으로 짚었어요.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확인했고 오후에도 확인했는데 여기 서니까 또 확인하게 됐어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없어지지 않았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대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의원 안은 조용했어요. 오후 늦은 진료 시간이 끝난 것 같았고 대기 공간에 환자는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낮게 켜져 있었고 한약 냄새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어요. 대안이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양동숙이 나왔어요. 동숙은 대안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제 차를 마시고 간 사람이 하루도 안 돼서 다시 나타났으니까요. 동숙이 반가운 표정을 지을 이유는 없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또 왔는가를 따지려는 눈빛이요. 동숙은 공대한이라는 사람을 오랫동안 원수 집안 사람으로만 봐왔는데 어제 1시간 남짓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30년을 바꿀 수는 없었거든요. 경계심은 여전했어요. 또 왜요? 동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직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대한도 인사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릴 게 있어서요. 동숙은 대한을 봤어요. 뭘요? 대한이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동숙의 시선이 그 봉투로 갔어요. 낡은 봉투였습니다. 새 봉투가 아니었어요. 오래됐다는 게 봉투 색깔과 모양만으로도 보였는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동숙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 그게 뭔데요? 대한이 한 박자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두 집안 얘기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동숙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계가 더 올라간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종류의 긴장이 생겼습니다. 두 집안이라는 말이 갖는 무게를 동숙이 모르지 않았거든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동숙이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안쪽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대안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대기 공간에 마주 앉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제는 차를 끓여왔는데 오늘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동숙은 팔짱을 끼고 대한을 봤어요.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대한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동숙 쪽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 딱 가운데에 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시작한 건 30년 전 그 사건부터였어요. 공가와 양가 사이에 쌓인 악연의 출발점, 그러니까 의료사고 의혹이라고 알려진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공가 쪽 잘못이라는 말과 양가 쪽 과실이라는 말이 동시에 돌았는데 대안이 알고 있는 건 그 어느 쪽도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두 집안이 각자 책임의 일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한테 밀어넘기면서 30년의 원한이 시작됐다는 게 대한이 알게 된 진실의 핵심이었습니다. 대한이 그 경위를 천천히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말하는 동안 대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혼자 알고 있었던 내용을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내는 사람치고는 너무 침착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 말이 준비된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줬어요. 꾸며진 말은 저렇게 담담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동숙은 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팔짱을 낀 채 들었어. 중간쯤 됐을 때 팔짱이 풀렸는데 동숙이 그걸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내용도 있었고 처음 듣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은 확인이 되는 거였고 처음 듣는 내용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일단 흡수가 됐어요. 대한의 말에 거짓말 냄새가 없었거든요. 대한이 말을 마쳤습니다. 동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테이블 위 봉투를 봤다가 대한을 봤다가 다시 봉투를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봤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면. 동숙이 대한을 똑바로 봤어요. 지금까지 왜 말 안 했어요? 대한이 잠깐 동숙을 봤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사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동숙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이사. 공정한이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소식은 동숙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게 이 봉투와 연결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동숙은 빠르게 이해했어요. 공정한 씨가 이 동네를 떠나면 이 얘기가 묻힌다는 거예요? 30년을 원수로 살았는데 그 시작이 잘못된 거라는 걸 모른 채로 끝나는 거잖아요. 동숙은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대한이 하는 말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어요. 공가가 이 동네를 떠나면 두 집안 사이에 물리적 접점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 진실이 나올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악연은 흐릿하게 남겠지만 그 악연의 진짜 원인은 영영 수면 아래에 가라앉는 거였어요. 동숙은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자기 안에서 다른 생각이 함께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질문이 있었어요. 동익 씨는요? 동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졌어. 우리 집사람은 이거 알고 있어요? 대한이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어요. 1초, 2초. 그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 침묵이 동숙한테 대답이 됐습니다. 대한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 멈춤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동숙의 얼굴에서 표정이 천천히 지워졌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확신하기는 어려운데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숙은 그 말을 듣고 시선을 테이블 위 봉투로 내렸습니다. 봉투를 짚지 않았어요. 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봉투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봉투를 보면서 동숙 안에서 뭔가가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양동익이라는 사람이 동숙한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이게 놀라운 일이어야 하는 건지 아닌지조차 판단이 안 됐어요.
동익이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통제하고 알고 있어도 알지 못한 척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동숙은 살면서 배웠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이 말을 들으니 다른 감각이 생겼습니다.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상처. 그게 동숙이 이미 안고 있는 거였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얹히는 거였어요. 떠난 것도 모자라서 알면서도 숨겼다는 것까지. 두 집안 사이의 악연이 지속되는 게 동익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유리했기 때문에 진실을 덮어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동숙은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어요. 한참 만에 동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먼저 가져왔어요? 그 질문에는 여러 겹이 있었습니다. 공정한한테 먼저 가져가지 않은 이유, 공가에서 먼저 공개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하필 자기한테 가져온 이유. 그 전부가 한 문장에 담겨 있었어요. 대안이 대답했습니다. 두 집안이 같이 틀렸으면 두 집안이 같이 알아야 하니까요. 동숙이 대안을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대안의 눈을 들여다봤어야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계략인지를 읽으려는 것처럼요. 공대한이라는 사람을 동숙이 제대로 알게 된 건 최근 며칠 사이였는데 그 며칠 동안 대한이 보여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략을 꾸미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불합리한 걸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오래 혼자 감당해온 사람, 그리고 말을 꾸미지 않는 사람. 그 눈빛이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동숙이 봉투를 천천히 손으로 가져왔어요.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었어요. 그 무게를 느끼듯이 잠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동숙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기 화면이 밝아졌어요. 동숙이 반사적으로 봤습니다. 대한도 봤어요.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는데 두 사람 다 그게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양동익이었어요. 전화기가 계속 울렸어요. 동숙은 화면을 보다가 대한을 봤습니다. 대한은 동숙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전화기만 울리고 있었어요. 동숙의 손이 전화기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받으면 동익이 동숙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눈치챌 수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동익이라는 사람은 작은 단서 하나로 전체를 그려내는 사람이었거든요. 동숙의 목소리에 방금 들은 말들이 담겨 있다면 동익은 그걸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안 받으면 그것도 신호가 됐어요. 평소에 동숙은 동익 전화를 잘 안 받지 않았거든요. 그게 동익한테는 이상한 거였습니다. 동숙은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냥 손에 들고 있었어요. 전화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부재중 표시가 떴어요. 동숙은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면서 화면을 손바닥으로 뒤집었습니다. 화면이 안 보이에요. 그리고 봉투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안쪽 서랍장으로 걸어가서 봉투를 집어넣었습니다. 잠그지 않았어요.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대한이 동숙을 봤습니다. 동숙이 먼저 말했어요. 공대한 씨. 네. 이게 나중에 터졌을 때 우리 집 쪽도 다친다는 거 알고 가져온 거 맞죠? 대한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공가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예요. 동숙이 잠깐 대한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결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아서 내쉬는 그 종류의 숨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대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대한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이사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동숙은 그 말을 들으면서 서랍 쪽을 한번 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한이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돌아봤습니다. 그 행정건은 재검토 결과 나오면 다시 짚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알려줘요. 동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은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숙은 혼자 남겨진 한의원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뒤집어 놓은 전화기 화면이 다시 밝아졌는데 이번엔 동익이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동숙은 그 화면을 봤어요. 문자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이 꺼질 때까지 봤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동숙은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동숙이 봉투를 꺼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어요. 잠갔습니다. 이번에는요, 동숙이 한의원 불을 하나씩 껐어요. 영업이 끝난 거였습니다. 마지막 불을 끄고 나가면서 동숙은 문에 손을 올렸다가 잠깐 멈췄어요. 어둠 속에서 서랍 쪽을 봤습니다.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동숙이 문을 잠갔어요.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동숙은 코트 깃을 여미면서 걸었습니다. 동익한테 전화를 다시 하지 않았어요.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동숙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아직 결심을 굳힌 건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어떻게 쓸지, 대안과 어느 선까지 함께 움직일지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서랍을 잠갔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숙이 이미 어느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숙은 걸으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양동익이 이상한 김새를 처음 눕힌 건 낮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뭔가 맞지 않는다는 감각이었는데 동익은 그 감각을 오랫동안 살면서 무시하지 않는 법을 익혀왔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신호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동익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에 현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평소에 현빈이 매일같이 연락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채화영 해고건이 있은 이후로 현빈과 동익 사이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대화가 있었어요. 어제 현빈이 동익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그 대화가 현빈이 나가면서 끊겼습니다. 동익은 그 끊긴 대화가 오늘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현빈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이 없다는 게 현빈이 포기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인지 동익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숙이었어요. 점심쯤에 동익이 동숙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동익은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문자를 보내도 확인이 됐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동숙이 연락을 무시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오늘따라 그게 걸렸습니다. 이유가 없는 걸림이었는데 동익은 이유 없는 걸림을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는 세리였어요. 오후에 집에 들어오면서 세리를 봤는데 세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르다는 게 크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미세하게 뭔가를 안고 있는 사람의 분위기였습니다. 동익이 세리를 오래 봐왔는데 세리가 뭔가를 안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를 동익은 구분할 수 있었어요. 세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동익은 밥을 먹으면서 세리를 관찰했어요. 티 내지 않게요. 세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익이 보는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움직였는데 그 자연스러움이 연습된 자연스러움처럼 보이는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짧은 순간이었는데 동익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동익이 말했어요. 오늘 어디 갔어요? 세리가 수저를 들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용실 다녀왔어. 오래 있었네요. 대기가 좀 있었어요. 동익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리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소리만 났습니다. 동익이 밥을 먹으면서 속으로 세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현빈의 침욕, 동숙의 무응답, 세리의 어딘가 다른 분위기.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 생긴 일인지 아니면 뭔가로 연결된 건지 동익은 그 연결고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동익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세리를 봤습니다. 세리는 상을 치우고 있었어.
동익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는데 동익이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느꼈습니다. 동익이 뭔가를 캐고 있다는 걸요. 질문이 짧았고 반응이 단조로웠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였어요. 동익이 확신이 있을 때는 직접 들이밀고 확신이 없을 때는 이렇게 조용히 건드려 봤거든요. 지금은 두 번째였습니다. 세리는 그릇을 싱크대에 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동익이 조용히 건드리는 단계에서 확신을 갖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 전에 세리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숨겨둔 카드를 꺼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세리가 갖고 있는 카드는 하나였습니다. 동익이 알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정보. 동익이 오랫동안 공과와의 관계에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써온 뭔가가 있었는데 세리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세리가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동익은 세리가 그걸 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세리는 손을 닦으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연락처 하나를 찾았어요. 오래된 연락처였는데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번호였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세리는 잠깐 멈췄어요. 이걸 지금 써도 되는 건지, 너무 이른 건지, 아니면 지금이 딱 맞는 건지, 동익이 아직 확신을 갖기 전에 선수를 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동익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써야 하는 건지, 세리는 그 판단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동익이 오늘 저녁 밥상에서 보여준 반응. 짧은 질문, 조용한 관찰. 그게 이미 시작됐다는 신호였어요. 동익이 한번 캐기 시작하면 세리가 움직일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세리가 전화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받았어요. 세리가 말했습니다. 저예요.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세리가 잠깐 들었다가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볼 수 있을까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세리가 기다렸습니다. 고마워요. 세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동익이 들어간 방 불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세리는 그 불빛을 잠깐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방금 전화를 건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나중에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세리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감시받는 자리에서 감시하는 자리로 넘어가는 게 세리가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동익은 모르고 있었어. 자기 주변에서 동시에 여러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 중 하나가 바로 옆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걸요. 세리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동익의 방 앞을 지나쳤어요.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동익이 뭔가 하는 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세리는 멈추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전화기를 봤어요. 방금 통화한 번호가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번호를 한 번 보고 나서 화면을 껐어요. 내일 만남이 잡혔습니다. 그 만남에서 세리가 꺼낼 카드가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 세리는 알고 있었어요. 작은 파장이 아닐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파장이 세리를 덮칠지 아니면 동익을 덮칠지는 세리가 어떻게 카드를 꺼내느냐에 달린 거였어요. 세리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결심을 한 사람의 머리였어요. 더 이상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한 걸 실행하는 상태였습니다. 세리는 그 고요함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한편 양동익은 방 안에서 혼자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느낀 세 가지 걸림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어요. 현빈, 동숙, 세리. 이 세 사람이 각자 이유로 동익 주변에서 이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동익은 그 각각을 따로 생각하다가 함께 놓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셋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가?
서류를 내려놓고 동익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공정한이 이사를 결정했다는 게 오늘 공식화됐습니다. 동익이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공가가 이 동네를 떠나면 상권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정치적 지형이 달라지고 동익이 오랫동안 공정한의 그늘에서 억눌러온 것들을 꺼낼 공간이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게 동익이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주변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동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 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동익이 그 수첩을 펼쳐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오래 봤어요. 그 페이지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동익이 그걸 보는 눈빛이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걸 어떤 순서로 꺼낼지를 정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동익이 수첩을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잠갔어요. 그리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동익이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다가 세리 방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동익은 한 박자 서 있다가 다시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집 안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있었는데 그 거리가 이 집 구조보다 훨씬 멀었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내일부터 더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불을 끄고 잠들려 하는 밤이었어요. 아니,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밤이 이 동네 위에 내려앉았을 때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무게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마지막으로 불을 끈 건 자정이 가까웠을 무렵이었어요. 거실불을 끄고 부엌불을 끄고 복도불을 껐습니다. 그 순서가 오랫동안 해온 순서였어요. 이 집에서 공정한이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가족이 다 들어가고 나서야 공정한이 불을 끄고 들어가는 게 이 집의 오랜 방식이었습니다. 공정한이 침실문 앞에 섰어요.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한성미가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자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성미는 잘 때 기척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깨어 있어도 자는 것처럼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정한은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이 어두웠어요. 성미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는 건지 아닌지 역시 알 수 없었어요. 공정한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머릿속에서 한번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들은 소문들,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오전에 혼자 골목 끝에 서 있었을 때의 그 묵직함. 공정한은 그 장면들을 다시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우면 자동으로 펼쳐졌어요. 낮에 억눌러뒀던 것들이 밤에는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퇴장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공정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 동네를 떠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있든 간에 공정한이 오랫동안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걸 모르고 계약서에 사인한 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한 거였어요. 근데 알면서 한 거라고 해서 밤에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정한이 옆을 봤어. 성미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정한 쪽으로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공정한은 그 등을 한동안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그 말보다 더 필요한 게 있는 건지 공정한은 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천장을 봤어요. 성미의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자고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 천장을 보거나 어둠을 보거나 하면서 같은 이불 아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말보다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냉랭해서가 아니라 지쳐서였어요. 두 사람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정도로요.
공정한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남은 건 이사 날짜였습니다. 냉장고에 적어둔 그 숫자요. 공정한은 그 숫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채로 잠이 들었어요. 성민은 그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는 걸 들었습니다. 공정한이 잠든 거였어요. 성민은 그제야 몸을 뒤집었습니다. 공정한 쪽으로 돌아 누웠어요. 잠든 공정한을 봤습니다. 어둠 속이었는데 오래 같이 산 사람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공정한의 얼굴이 낮보다 편해 보였습니다. 결심한 사람은 낮보다 밤에 더 편한 얼굴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성민은 그 얼굴을 한동안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하지 않았어요. 잠든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기도 했고 아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성미 자신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성미가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성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이상하게도 방송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한이 어제 한 말이었어요. 성미 씨, 나는 이 동네가 우리한테 좋은 곳이었던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말이 자꾸 바뀌어서 들렸어요. 이 동네가 아니라 이 집이 좋은 곳이었던 적이 없다고. 성민은 그 말이 자꾸 바뀌어서 들리는 게 싫었는데 그렇게 들리는 이유를 알 것도 같았어요. 성민은 그 생각을 끊으려고 눈을 더 꽉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방에서 불을 끄지 않고 있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거든요. 천장을 보다가 옆을 보다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현빈이 한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좋았는지 싫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게 주아한테는 그 자체로 답이었어요. 좋지 않은 말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남지 않았을 거니까요. 주아는 그 결론에 도달했다가 다시 거두기를 밤새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공정한이 이사를 결정했다고 해서 두 집안의 악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이사는 물리적인 거리를 만드는 거지 30년 동안 쌓인 감정의 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주아와 양현빈이 서로를 좋아한다는 게 두 집안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아는 그 장면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근데 현빈이 말했습니다. 집안 때문인지 본인이 무서운 건지. 주아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어요. 무섭다는 게 뭔지 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그만큼 다치는 게 무서운 거였어요. 좋아하는 만큼 잃었을 때의 크기가 커지는 거였습니다. 주아가 평생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그 상처 위에 또 하나가 얹히는 걸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안 문제이기도 했고 본인이 무서운 것이기도 했어요. 현빈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주아가 손을 들어서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주아는 한 가지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 현빈이 기다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그 기다림이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도 주아는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주아가 선택해야 했어요. 그 언젠가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 주아는 그 질문을 처음으로 외면하지 않고 옆에 두기로 했습니다. 답을 내리지는 않아도 무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주아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잠이 왔습니다. 공대한이 집에 돌아온 건 늦은 밤이었어요. 양등숙의 한의원을 나와서 한동안 걸었거든요. 어디를 향해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걸었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다기보다는 뭔가를 오래 쥐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어리둥절함이 있었어요. 손이 비어 있는데 아직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은 감각이요. 대한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이 조용했어요. 공정한도 성미도 이미 방에 들어간 것 같았고 주화방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대한은 불 켜진 복도를 걸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봤어요. 닫혀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아침에 닫은 이후로 열지 않았어요. 봉투가 없었거든요. 봉투는 이제 동숙이 잠근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대하는 그 빈 서랍을 한동안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오랫동안 봉투가 저 안에 있었는데 없어진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잘못한 건 아닌지, 너무 잃은 건 아닌지, 동숙이 그 봉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생각들이 잠깐 올라왔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대안이 결심한 건 그 모든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내린 거였어요. 두 집안이 같이 틀렸으면 두 집안이 같이 알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공가에서 먼저 공개하는 게 아니라 양가 사람이 먼저 알고 있어야 이게 어느 한쪽의 공격이 아니라 두 집안 모두의 직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앞으로 알게 될 거였어요. 대한이 눈을 감았습니다. 동숙이 한 말이 생각났어. 고마워요. 어제도 오늘도 동숙이 그 말을 했는데 두 번 다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쉽게 하는 말이 아닌 사람이 억지로 꺼내는 것처럼요. 대하는 그게 왜 마음에 남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남았습니다. 별것 아닌 두 글자가요. 대한이 불을 끄고 누웠어요. 오늘 밤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어젯밤에는 서랍이 열려 있었고 봉투가 거기 있었고 대한이 그 앞에서 밤을 보냈어요. 오늘 밤은 서랍이 닫혀 있었고 봉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눈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오래 혼자 감당해온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의 몸이 처음으로 쉬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이 잠에 들었어요. 그 집에서 가장 먼저요. 양동숙의 방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동숙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감기지 않았거든요. 오늘 대한이 한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봉투 안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됐어요. 두 집안이 각자 책임의 일부를 갖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서로한테 떠넘기면서 30년이 지났다는 것. 동숙이 지금까지 공가를 원수로 여겨온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공가가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양가도 마찬가지였다는 게 그게 동숙한테 복잡한 거였습니다. 원수라고 여겨온 사람들한테 완전히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30년 동안 쌓아온 분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동숙을 흔드는 게 있었습니다. 양동익. 동익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안의 말이 자꾸 돌아왔어요. 동숙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반박하지 않았는데 반박하지 않은 이유가 틀렸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익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동숙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면서 숨겼다. 두 집안의 악연이 지속되는 게 자기한테 유리했기 때문에 동숙은 그 가능성을 밤새 뒤집었어요. 틀렸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틀렸기를 바라는 마음과 맞을 것 같다는 직감이 동시에 있었는데 동숙이 오래 살면서 그 직감이 틀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동숙이 옆을 봤어요. 자기 혼자 있는 방이었습니다. 동익이 오래전에 나갔고 그 이후로 이 방에 동숙 혼자였어요. 이 침대에서 혼자 자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오늘 밤은 그 혼자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버림받은 상처. 동숙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동익이 의도적으로 만든 구조 안에서 생긴 거라면 동숙이 느껴온 모든 감정의 맥락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알면서 두 집안 사이에서 자기 입장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사람이라면 동숙이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오히려 눈을 감으니까 머리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아직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었어요. 대한이 생각할 시간을 줬고 동숙은 그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았어요. 동익한테 오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 문자도 확인하고 나서 답장하지 않았다는 것. 그 선택이 동숙이 이미 어디에 서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서기 전에 몸이 먼저 방향을 잡아버린 거였어요. 동숙이 그 감각을 느끼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지만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어떤 고요함과 닮아 있었어요. 뭔가를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감각이었는데, 그게 공대한 때문인지, 봉투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가 뭔가 결정적인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동숙은 그냥 그 감각 안에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였어요. 동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밤이 깊어졌어요. 공가에서도 양가에서도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도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충돌하고 결심하고 흔들렸던 사람들이 저마다의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려 하고 있었어요. 잠드는 사람도 있었고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사람도 있었고 아직 갈피를 못 잡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서 어제와 똑같은 상태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공정하는 이사를 결심한 이후 처음으로 그 결심의 무게와 제대로 마주했고, 한성민은 방송용 얼굴 뒤에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혼자 알았습니다. 주아는 현빈의 말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고, 현빈은 기다리겠다는 말을 이미 꺼낸 후였어요. 세리는 카드를 꺼낼 날짜를 잡았고, 동익은 주변의 균열을 감지하면서 선제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대환과 양동숙은 30년 동안 두 집안 사이에 묻혀있던 진실을 처음으로 함께 알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동숙의 한의원 안쪽 서랍이요. 그 안에 봉투가 있었어요. 두 집안 모두가 틀렸다는 진실이 담긴 그 봉투가요. 그 봉투가 언제 열리게 될지,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잠겨 있다는 게 영원히 잠겨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이 동네 밤 공기가 알고 있었어요. 이사 날짜는 냉장고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이 동네에 쌓인 30년이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나올 거라는 것, 그게 이 밤이 품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었어요. 그리고 이 동네에 밤이 조용히 깊어졌습니다.